안녕하세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업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을 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너 참 쇼 잘한다. 내가 의아해하는 사이 시어머니는 말을 이었다. 아까 그 의사 선생님이 당신이 내 딸이냐고 물었을 때 내가 아니라고 말하려는데 네가 딱 끊었잖아. 우리 딸이랑 재산 다툼이라도 하려는 거지? 어디서 감히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면서 돈이라도 받을 생각 마라. 내 아들은 이미 죽었고 내 돈은 전부 우리 딸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그분의 아들은 이미 죽었다. 그런데 내가 왜 이 돈만 밝히는 시어머니를 책임져야 하는가? 나는 그분을 병원에서 가장 냄새나는 화장실 여의자에 그대로 내려놓고 돌아섰다. 빨리 와서 나 좀 구해줘. 나 넘어졌어. 지금 온몸을 못 움직이겠다고. 네가 나 버리고 가면 나 죽어서도 너 가만 안 둘 거야. 매일 내 집에 찾아가서 괴롭힐 테다. 새벽 6시 시어머니가 넘어져서 빨리 와달라는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서둘러 큰아들을 깨웠다. 아들은 11살이라 제법 철이 들어서 깨워도 짜증내지 않고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나는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서 동생을 깨우고 씻은 후에 아파트 상가 분식집에 가서 먹고 싶은 아침을 사 먹고 같이 학교에 가라고 신신당부했다. 아들이 다 기억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나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시어머니 댁으로 차를 몰았다.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재빨리 상태를 확인해 보니 골절이 의심되었다. 나보다 10K근은 더 나가는 시어머니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오는 내내 시어머니는 불평을 멈추지 않으셨다. 왜 이렇게 늦게 와? 아파 죽겠는데. 운전 좀 빨리 못해? 이 지경인데 신호등은 꼬박꼬박 다 지키네. 아주 이 늙은 이를 말려죽일 셈이지. 네가 내 아들 죽인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나까지 죽여야 속이 시원하겠냐? 나는 시어머니가 원래 그런 성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몇 마디 대들었겠지만 지금은 다친 분이니 그냥 못 들은 척 넘어가기로 했다. 병원에 도착해서 급히 응급실 접수를 했다. 의사 선생님이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고 나는 휠체어를 빌리러 시어머니를 업고 다녔다. 병원 휠체어는 보증금이 있었다. 1시간에 0원, 보증금은 10만 원이었다. 시어머니는 비싸다며 절대 휠체어를 빌리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렇게 비싼 돈이면 갈비가 몇 근인데 내가 미쳤다고 그런 생돈을 날리냐? 정 나를 휠체어에 태우고 싶으면 차라리 이 건물에서 뛰어내릴란다. 이영숙 여사는 원래 이렇게 떼를 쓰는 사람이었다. 예전에도 이런 수법에 내가 여러 번 당했다. 사소한 일만 생기면 죽겠다고 협박하는 게 그분의 특기였다. 이제는 그게 안 먹히니 다른 방법을 쓰는가 싶었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고집이 샜다. 아무리 설득해도 듣지 않으셨다. 비싸다는 이유 하나로 휠체어를 거부하니 나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그분을 업고 검사를 받으러 다녀야 했다. 체열, 소변 검사, 엑스레이 촬영. 나는 병원 안에서 길 잃은 파리처럼 시어머니를 업고 비틀거리며 수많은 헛걸음을 했다. 거의 지쳐 쓰러질 때쯤 시어머니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너 참 쇼 잘한다. 속셈도 시커멓고 무슨 뜻인지 의아했다. 전화 한 통에 바로 달려와 병원에 모시고 온갖 시중을 다 들며 내 아이들은 집에 내버려둔 채 이렇게 업고 뛰어다녔는데 내가 무슨 속셈이 있다는 말인가? 나는 거의 성모 마리아가 된 기분이었다. 결국 시어머니는 내 엄마가 아니라 그냥 시어머니일 뿐인데 이영숙 여사는 말을 이었다. 아까 그 의사 선생님이 당신이 내 딸이냐고 물었을 때 내가 아니라고 말하려는데 네가 딱 끊었잖아. 우리 딸이랑 재산 다툼이라도 하려는 거지? 어디서 감히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면서 돈이라도 받을 생각 마라. 내 아들은 이미 죽었고 내 돈은 전부 우리 딸 거야. 한참을 생각하고 나서야 당시 상황이 기억났다. 의사 선생님이 입원 수속 서명을 위해 내가 따님이냐고 물었을 뿐이었다. 입원 서명은 본인이나 직계가족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끄는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 직접 서명하실 수 있어요
라고 말했을 뿐이다.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그 말이 시어머니에게는 나를 공격할 빌미가 된 것이다. 나는 정말 할 말을 잃었다. 내 표정이 굳어지자 이영숙 여사의 목소리는 의기양양해졌다. 내 재산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지? 난 우리 딸한테 다 줄 거야. 너한테는 10원 한 장 안 줘? 나는 피식 웃었다. 그분이 딸 박지연에게 준다고 해도 지연이가 받을지는 의문이었다. 나는 바로 휴대폰을 들어 박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다치셔서 서울중앙병원에 계셔. 네가 와서 좀 돌봐드려. 지연이는 소리쳤다. 왜 내가 가? 절대 안 가.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남편 밥도 차려줘야 하는데 엄마더러 간병인 구하라고 해. 그리고 나한테 돈 빌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나 돈 없어. 이영숙 여사는 내 옆에 바짝 붙어 있었기에 지연이의 말을 전부 들었다. 그분은 다급하게 휴대폰을 꺼내들며 무언가 증명하려는 듯 말했다. 그래, 네가 전화해서 우리 딸 기분이 상한 거야. 내가 직접 걸면 괜찮을 거야. 내가 걔 친엄마인데 나를 모른 척할 리가 없어. 하지만 한참을 전화해도 지연이는 받지 않았다. 이영숙 여사는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만 끝까지 나에게 지지 않으려고 했다. 어쨌든 나한테는 딸이 있어. 내 딸이 아무리 못났어도 너 같은 남한테 내 돈 한 푼이라도 줄 생각은 없어. 내 아들은 죽었고 이제 너랑 나는 아무 사이도 아니야. 네가 아무리 잘해봤자 내가 너한테 잘해줄 것 같아? 네가 내 아들을 죽게 만들었어. 넌 평생 나한테 빚진 거야. 그러니 남은 평생 나를 잘 모실 준비나 해. 내가 왜 휠체어 안 타고 너한테 업혀 다니는 줄 알아? 일부러 그런 거야. 널 지쳐 죽게 만들려고. 내 아들은 죽었는데 왜 너는 멀쩡히 살아있어? 심지어 내 아들이 운영하던 병원까지 차지하고. 네가 뭔데 그렇게 편하게 살아? 명심해.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매일 너를 괴롭힐 거야. 내가 너보다 먼저 죽더라도 귀신이 돼서 매일 널 찾아가서 들볶을 테다. 시어머니는 말을 할수록 신이 나는지 나중에는 혼자 킥킥 웃기까지 했다.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그분의 아들은 이미 죽었다. 그런데 내가 왜 이 돈만 밝히는 시어머니를 책임져야 하는가? 남편 박준호가 살아있을 때도 그분은 나를 못마땅해 했다. 이제 준호가 죽으니 아예 대놓고 나를 무시했다. 필요할 때만 전화하고 평소에는 개 취급했다. 지난번에 전화했을 때는 설날에 아이들을 데려오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해서였다. 아이들이 나를 닮아서 그 얼굴만 봐도 화가 난다고 했다. 사방의 나 때문에 준호가 죽었다고 떠들고 다녔다.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얘들아, 너희 엄마가 아빠를 죽였어. 그런데도 엄마라고 부를 거니? 너희도 똑같이 죽어야 해. 왜 아빠 복수를 안 하는 거야? 가서 엄마를 죽여. 그래야 착한 아이야. 시어머니가 몰래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화가 나서 머리가 핑 돌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아이들이 몇 살이라고 그런 증오심을 부추기고 살인을 교사하는가? 그날 이후로 나는 아이들과 시어머니가 단둘이 만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준호가 어떻게 죽었는지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었다. 심지어 사고 기록까지 보여주었다. 준호는 정상적으로 운전하던 중 통제를 잃은 트럭에 치여 사망한 명백한 사고였다.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하지만 이영숙 여사는 계속 나를 살인자 취급하며 아들을 잡아먹은 여자라고 말했다. 게다가 사고 보상금 5억 원을 내가 가졌다는 이유로 더 화를 냈다. 처음에는 그 돈에 대해 아무 말도 없다가 막상 내가 받으니 화를 내기 시작했다. 항상 나를 아니 꼽게 보고 틈만 나면 비난하고 욕했다. 예전에는 그분이 불쌍하다고 생각했다. 젊어서 남편을 잃고 60대의 아들까지 잃었으니 그 괴팍한 성격을 이해하고 항상 참아왔다. 진심으로 화를 낸 적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분의 말들은 정말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비난받는다면 그냥 참겠지만 오늘 나는 정말 힘들었다.
온몸이 녹초가 될 때까지 그분을 업고 뛰어다녔는데 어떻게 사람의 양심이 이토록 없을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준호 씨도 죽었고 이제 저희는 아무 사이도 아니네요. 오늘부터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요. 나는 그분 앞에서 시어머니의 휴대폰을 가져와 얼굴 인식으로 잠금을 해제하고 내 모든 연락처를 찾아 하나씩 삭제했다. 그리고 내 휴대폰에서도 그분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다. 맞아요. 준호 씨는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잠시 후에 제 변호사가 연락드릴 겁니다. 오늘 제가 어머님 병원에 모시고 오느라 발생한 업무 손실비, 진료비, 인건비 모두 청구할 테니 지불해 주세요. 이영숙 여사는 나의 갑작스러운 냉담함에 놀란 듯했다. 뭐라고? 이 늙은이를 병원에 버려두고 가겠다고? 나는 경멸의 눈빛으로 그분을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영숙 여사가 악을 쓰며 욕하는 소리를 뒤로하고 나는 그분을 병원에서 가장 냄새나는 화장실 옆 의자에 내려놓고 돌아섰다. 그분의 찢어지는 듯한 저주와 고함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마음속에는 오직 후련함만이 가득했다.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이영숙 여사는 분명 또 나를 괴롭힐 것이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그분이 먼저 나를 건드려 주길 기다릴 것이다. 그래야 내가 그분을 제대로 상대할 때 더 통쾌할 테니까. 집에 돌아오니 마침 아이들이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아파트 상가 분식집에서 아침을 먹이고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나서야 아침 내내 긴장했던 마음이 겨우 풀렸다. 나는 일이 바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다. 틈틈이 아이들 등하교를 시켜주고 시간 날 때 집밥을 해주는 것이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식이다.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 아빠를 잃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려 노력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댁이 나에게 잘해주길 바라지는 않는다. 그저 나를 괴롭히거나 귀찮게만 하지 않으면 족하다. 10년 전 나와 준호는 병원을 그만두고 피부과 의원을 개원했다. 점차 업계에서 명성을 얻었고 일은 발 디딜 틈 없이 바빠져서 아이들 등하교시킬 시간조차 없었다. 준호가 살아있을 때 이영숙 여사는 내가 가정주부로 집에 있지 않고 아들과 함께 밖으로 나도는 것이 병원 재산을 노리는 것이라며 늘 불만을 표했다. 그래서 종종 우리 사이를 이간질했다. 다행히 준호는 시어머니의 말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기고 항상 내 편을 들어주며 우리 사이를 중재했다. 자주 만나지 않았기에 대놓고 싸우는 일은 적었고 기껏해야 마음이 좀 불편한 정도였다. 준호가 있을 때는 항상 그가 나를 지켜주었다. 무슨 일이든 그가 앞에서 막아주었기에 내 생활은 훨씬 수월했다. 내 성격은 원래 온순한 편이라 남과 다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가정에 큰 변화를 겪고 온전히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크고 작은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무도 모른다. 어느 날 갑자기 완벽했던 가정이 산산조각 나고 어린 두 아이만 남았다. 지금의 나는 예전보다 훨씬 예민해지고 화를 잘 낸다. 그래서 이영숙 여사가 터무니없는 소리를 했을 때 단 1초도 참을 수 없었다. 바로 그분을 병원에 버려두고 나와버렸다. 앞으로 다시는 그분에게 동정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내 동정을 받을 자격이 없다. 오전에 쌍꺼풀 수술을 4건 연속으로 하고 점심을 먹으러 나왔을 때야 카카오톡 메시지가 99개 이상 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업무 특성상 이렇게 쌓이는 메시지에 이미 무감각해져 있었다. 일단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점심시간에는 아이들에게 밥을 해줄 수 없어서 초등학교 근처에 평점 좋은 공부반 겸식당에 맡겨두었다. 점심시간 1시간 동안 밥을 먹고 나면 낮잠 시간이므로 전화를 할 수 없다. 전화를 하는 동안에도 새로운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은 계속 울렸다. 전화를 끊고 바로 확인해 보니 대부분의 메시지는 박지연, 그리고 준호의 이모, 삼촌, 고모들이 보낸 것이었다. 내용은 거의 다 나를 파렴치한 인간으로 몰아가는 비난이었다.
준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시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양심이 없니? 천벌받을 거야. 그 외에도 오늘 갔던 병원 의사들이 보낸 메시지도 있었다. 나는 이 지역 의과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마쳤고 개원하기 전에는 그 병원에서 근무했었다. 그곳에 많은 의사들이 내 동기이거나 전 동료였다. 아침에 급해서 진료받기 편하게 시어머니를 그 병원으로 모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본다는 사실을 깜빡했다. 준호가 죽었을 때 그 병원에 많은 의사들이 장례식에 와주었고 이영숙 여사를 기억하는 사람도 많았다. 전 동료들이 보낸 메시지를 보고 나서야 내가 떠난 후 이영숙 여사가 병원에서 한바탕 난리를 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며느리를 미친 듯이 욕하고 냄새나는 화장실을 욕하고 일찍 죽은 아들을 욕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 딸을 욕하고 병원을 욕하고 자신의 운명을 욕했다고 한다. 특히 준호의 엄마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에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마주치는 사람마다 붙잡고 욕을 퍼부었다. 친한 동료인 조단단이 보안팀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딸에게 연락해서 지금은 상황이 정리되었으니 걱정 말라고 알려주었다. 내가 CCTV 봤는데 대충 어떻게 된 일인지 알겠어. 근데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더라. 너는 그렇다 쳐도 아이들이 있잖아. 친할머니로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 요즘은 의료 분쟁을 피하기 위해 공공장소의 CCTV는 음성 녹음도 가능하다. 비록 우리의 다툼 소리가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당시 이른 시간이라 병원에 사람이 거의 없어서 우리의 언쟁 과정이 고스란히 녹화되었다. 게다가 예전에 준호 장례식 때 이영숙 여사가 울고불고 소리치며 나를 때리고 욕하며 재수 없는 년, 내 아들 잡아먹은 년이라고 했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 당시 사람들은 말리고 그분을 위로해 주었지만 그 광적인 모습은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동료들은 나를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로해주는 사람이 더 많았다. 심지어 현장 영상을 녹화해서 보내준 사람도 있었다. 진료 대기하는 환자 중에 누가 사진 찍는 걸 봤어. 유튜브 같은 데 올릴 수도 있잖아. 고부 갈등은 워낙 민감한 문제니까. 누가 너에 대해 헛소문 퍼뜨리면 이 영상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거야. 나는 서둘러 고맙다고 말했다.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도움이었다. 이영숙 여사의 성격상 나중에 나를 인터넷에 매달 것이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때 박지연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나와 그녀는 별다른 갈등이 없었기에 바로 전화를 받았다. 지연이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새언니, 나 진짜 우리 엄마 감당 못하겠어. 너무 귀찮고 싫어. 기어이 경찰까지 불러서 나를 오게 만들더니 막상 가니까 나한테 욕하고 때리고 불효녀라고 난리야. 혹시 우리 엄마 평생 잠잠하게 만들 방법 없어? 진짜 엄마 때문에 미쳐버리겠어. 나는 한참 침묵했다. 방법은 있어. 하지만은 무슨. 우리 엄마한테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게. 이영숙 여사는 아주 못된 사람이었다. 그녀의 행동 기준은 오로지 자신의 기분이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세상 다정하게 굴다가도 기분이 나쁘면 누구든 붙잡고 욕을 퍼부었다. 게다가 속이 좁고 가치관도 비뚤어져 있었다. 자식이 둘이나 있었지만 전혀 공평하지 않았다. 준호가 살아있을 때는 오로지 준호만 예뻐했다. 준호가 아들이고 죽은 남편을 닮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지연이는 딸이라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늘 무관심했고 때리고 욕하기 일쑤였다. 완전히 짐덩어리 취급했다. 특히 준호가 의대에 합격한 후에는 그를 보물처럼 여기며 집안의 모든 돈을 준호에게 쏟아부었다. 심지어 지연이에게는 너는 성적도 별로인데 차라리 학교 그만두고 우리 둘이 같이 벌어서 오빠 학비 대자. 내 오빠가 큰 의사가 되면 너도 덕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다. 준호 역시 엄마의 이런 행동을 혐오했다. 그가 학업을 포기하겠다고 협박해서야 이영숙 여사는 마지못해 지연이를 계속 학교에 보내주었다. 나와 준호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녀는 아마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하고 공장에 갔을 것이다.
나중에 지연이가 그럭저럭 괜찮은 지방사립대에 합격했는데 다행히 간호학과라 취업은 잘 되었다. 졸업 후 지역 보건소에 취직했다. 재작년에 결혼할 때 이영숙 여사는 예단비를 두둑이 챙기려다 지연이의 미움을 샀다. 지연이는 엄마가 자신에게 해준 것이 없으니 예단비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고 예단비 받아도 오빠랑 새언니한테 다 줄 거예요. 엄마 몫은 없어요라고 말했다. 이 말에 격분한 이영숙 여사는 지연이의 결혼식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가 몰래 나타나 난동을 부렸다. 지연이에 대해 온갖 험담을 하고 파렴치한 여자라며 사람들 앞에서 딸을 쓰레기처럼 폄하했다. 준호가 그녀의 입을 막고 쫓아내지 않았다면 그날 결혼식은 엉망이 되었을 것이다. 이 일은 지연이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다. 그 후로 지연이는 이영숙 여사와 완전히 연을 끊고 지냈다. 그래서 나는 이영숙 여사가 모든 재산을 딸에게 주겠다고 했을 때 너무나 어이없고 이해할 수 없었다. 준호가 죽었으니 이제 돈으로 딸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걸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걸까? 게다가 내가 아는 그녀의 성격상 그 돈도 순순히 내줄 리가 없다. 지연이의 피를 말려야 겨우 줄 것이다. 나는 17살 때부터 지켜봐온 이 시누이를 도와주고 싶었다. 이영숙 여사는 매달 12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었다. 집은 비록 번화가는 아니지만 학군이 좋아서 시가 3억 원 정도는 되었다. 나와 지연이의 첫 번째 계획은 한 명은 악역을, 다른 한 명은 착한 역을 맡아 이영숙 여사가 그 집을 지연이 명의로 넘기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나는 시간을 내어 병원에 계신 이영숙 여사를 찾아갔다.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집을 요구했다. 변호사님께 여쭤봤어요. 준호 씨는 죽었지만 준호 씨의 두 아이에게는 상속권이 있대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을 부양했고 송금 기록도 증거로 남아있어서 저도 1순위 상속인이래요. 어머님 돈 저한테 안 주셔도 제 아이들에게는 주셔야죠. 저 많이도 안 바래요. 그 집 3억 정도 하니까 저한테 2억만 주세요. 이영숙 여사는 다친 다리도 잊은 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나를 때릴 기세로 소리쳤다. 이 미친년이 돈에 환장했나? 나한테 2억을 달라고? 그 돈으로 내 새끼들 무덤이라도 사주게? 이 빌어먹을 년, 내가 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내 아들 병원도 네가 다 차지하고 보상금도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서 이제 와서 나한테 돈을 달라고? 내 낯짝도 두껍다. 오늘 내가 내 머리털 다 뽑아버릴 테다. 그때 내 눈짓을 받은 지연이가 바로 나서서 거들었다. 김민서 씨,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오빠 죽었으면 이제 우리 집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무슨 자격으로 우리 집 재산을 달라고 해요? 애들 핑계 대지 마요. 그 애들이 우리 오빠 씨인지도 모르는데 우리 엄마 연금 털어서 새 남자 만나려는 속셈이죠? 듣자 하니 밖에서 열 몇 살 어린 남자 만난다면서요? 우리 엄마 돈으로 남자 먹여 살리려고요? 지연이의 전투력도 만만치 않았다. 그녀가 이렇게 싸우는 것은 처음 봤는데 욕도 정말 찰지게 했다. 사전에 더 심하게 욕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다면 정말 화가 날 뻔했다. 나는 머리를 쓸어 넘기며 변호사에게 웃으며 말했다. 서 변호사님, 이쪽은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저희 시어머니 유언장도 없으니 저 집은 분명 제 아들 거예요. 서 변호사는 내 친구가 소개해준 사람이라 나름 친분이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난처한 척하며 말했다. 그런데 시어머님께 따님도 계시잖아요?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어머님은 남아선호 사상이 심해서 딸한테는 10원 한 장 안 줄걸요? 모르셨어요? 제가 15년 전에 시집 왔을 때 아가씨가 겨우 17살이었는데 자기 옷 한 벌 없이 전부 헌옷 주워 입었어요. 시어머니가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생리대도 안 사줘서 생리할 때 휴지를 썼대요. 대학도 저랑 남편이 돈 대줘서 간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 평생 아들만 위하셨는데 아가씨한테 집을 줄 리가 없죠? 우리 아들이 이 집안의 유일한 대인데 설마 마음이 바뀌어서 딸한테 집을 주겠어요? 병실에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우리를 향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분은 3인실에 있었고 정형외과 병동은 항상 10,000원이었다. 주위에는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가족들도 있었다. 게다가 병실 문이 열려 있어서 심심하던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었다. 우리가 막 싸우기 시작하자 병실은 금세 사람들로 북적였다. 내 말에 지연이는 몹시 화를 냈다. 김민서 씨, 너무 더위해하지 마요. 이제 오빠도 죽었으니 엄마 부양할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우리 엄마가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집을 당신 같은 남한테 주겠어요? 그리고 당신 아들 클 때까지 우리 엄마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당연히 나한테 집 주고 노후를 부탁하시겠죠. 이영숙 여사가 바로 말을 받았다. 그래, 맞아. 내 집은 우리 딸한테만 줄 거야. 너 당장 꺼져. 너한테는 10원도 안 줘. 나는 허리에 손을 얹고 크게 웃었다. 제가 그 시간 벌기 작전에 속을 줄 알아요? 나중에 따님한테 부양 다 받고 나서 집은 또 제 아들한테 남겨주시려는 거 아니에요? 지연이가 다급하게 말했다. 엄마, 빨리 집 나한테 넘겨줘요. 진짜 저 여자한테 뺏기면 어떡해요? 내가 친딸이니까 엄마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김민서 씨 재혼하면 그 아들이 엄마를 할머니로 인정이나 하겠어요? 벌써 새할머니 생겼을 텐데. 이영숙 여사는 원래 도발에 약한 사람이었다. 당장 등기소에 가서 집을 지연이에게 넘겨주겠다고 나섰다. 나는 계속 옆에서 부채질을 했다. 집이 완전히 넘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나는 화가 난 척하며 억울하게 물러났다. 이영숙 여사는 퇴원하자마자 지연이에 의해 요양원으로 보내졌다. 지연이가 막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노인을 돌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영숙 여사는 아무리 화를 내도 소용없었다. 걸을 수도 없었고 저항할 방법도 없었다. 지연이가 어디에 데려다 놓든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너무 심심했던 이영숙 여사는 인터넷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요즘은 마케팅 방식이 바뀌어서 많은 병원들이 온라인 홍보를 한다. 우리 병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운영팀에서 여러 계정을 만들어 홍보를 진행했다. 같은 지역이라 그런지 이영숙 여사는 금방 우리 병원 계정을 발견했다. 내가 영상에 출연한 적이 있어서 그녀는 나를 목표로 삼았다. 매일 계정 아래에 온갖 더러운 댓글을 달았다. 그렇게 예쁘게 꾸미고 다니는 거 남자 꼬시려고 그러는 거지? 진짜 뻔뻔하네. 남들 꼬드겨서 성형이나 시키고 신체 발부 수지부모, 센테파프 저지부모 모르냐? 요즘 결혼 시장이 너희 같은 것들 때문에 망가지는 거야. 여자들만 다 예쁘게 만들어 놓고 남자들은 성형 안 시켜주니까 남자들이 장가를 못 가잖아. 그녀는 내가 아들을 죽인 살인자라고 욕하고 의료과실로 사람을 죽였다고도 했다. 댓글창은 온갖 악플로 도배되었고 나를 욕하는 영상을 만들어 올리기도 했다. 온갖 이야기를 지어내 나에게 뒤집어 씌웠다. 상황을 모르는 네티즌들은 대대적으로 내 병원을 비난하고 내 계정을 신고하고 병원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일부 유튜버들은 내가 병원을 상속받기 위해 어떻게 남편을 죽였는지에 대한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나를 희대의 악녀, 독사 같은 여자라고 불렀다. 일부 극단적인 남성들은 내 아이들이 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내가 술집 여자 출신이라고도 했다. 더 심한 사람들은 내 신상을 털고 심지어 오프라인에서 나를 미행하며 황산을 뿌리려고까지 했다. 이 모든 것을 피한 후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 전학 수속을 밟아보아니 가장 철저한 국제학교로 옮겼다. 그리고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며 변호사와 소송을 준비했다. 지연이가 이 사실을 알고 일부러 나를 찾아왔다. 엄마 진짜 너무하신다. 도저히 못 참겠어. 어떻게 새언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말했는데 듣지를 않아. 너한테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하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한테 무슨 본때를 보여준다는 거야? 나는 어머님한테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무슨 원수라고. 아들이 죽었는데 왜 나를 탓하는 거야? 경찰도 후방 차량에 100% 과실이라고 했어. 이건 그냥 안타까운 사고일 뿐이야. 나도 슬퍼. 차라리 어머님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다고 말하면 안 될까?
어머님 남편은 더 일찍 죽었잖아. 같은 여자로서 나도 어머님과 같은 처지에 놓였어. 다들 이렇게 힘든데 왜 굳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 우리 병원 공식 영상에 헛소문 퍼뜨리는 것도 모자라서 극단적인 사람들 부추겨서 내 몸에 황산을 뿌리려고 하다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독할 수 있어? 지연이는 안절부 잘못했다. 나는 임신 중이니 너무 걱정 말고 태교에만 신경 쓰라고 다독였다. 다만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절대 끼어들거나 봐달라고 부탁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지연이는 동의했다. 나는 그날 병원에서 찍혔던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그리고 당시 준호가 사고 났을 때의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도 함께 올렸다. 당시 사건 경위와 시어머니가 나에게 품고 있는 원한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했다. 남편을 잃고 어린 두 아이가 남았습니다. 저보다 더 힘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는 이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노년의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를 이렇게 해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불쌍한 여자입니다. 시어머니가 불쌍하다면 저는 불쌍하지 않나요? 내 영상이 공개된 후 지연이도 영상을 올렸다. 자신의 어머니가 수년간 자신을 어떻게 학대했는지 폭로했다. 어릴 때부터 무관심과 폭언, 폭행에 시달렸고 오직 오빠만 사랑했다고. 오빠와 새언니가 아니었다면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엇나갔을 것이라고 했다. 오빠 준호가 죽은 후 엄마 이영숙은 노후에 돌봐줄 사람이 없을까봐 지연이와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지만 그 방식 또한 폭언과 폭행이었고 무조건적인 부양을 요구하면서 수시로 모욕을 주어 견딜 수 없었다고 했다. 순식간에 인터넷 여론은 뒤바뀌었다.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동안 나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린 모든 계정을 고소했다. 특히 오프라인에서 나를 찾아와 황산을 뿌리려 했던 남자, 내 신상을 털어 개인정보를 유포한 사람들도 모두 증거를 모아 고소했고 합의는 절대 없다고 못 박았다. 매일 SNS에 권리침해 소송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했다. 노출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우리 병원 사업은 더 잘 되기 시작했다. 매일 시술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고 의사 사명을 새로 채용했는데도 바빴다. 지연이가 산후조리를 할 때쯤 이영숙 여사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정신병이 있다고 주장하며 형을 피하려 했기 때문에 비교적 중형이 선고되었다. 게다가 나이도 63세로 형사 책임을 면제받을 만큼 고령이 아니었다. 결국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사람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형을 선고받았다. 속이 다 후련했다. 그동안 그들 때문에 생긴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갔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뺨을 맞았을 때 똑같이 뺨을 때려준다고 해서 원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뺨을 맞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소송에서 이겼을 뿐 기쁜 것은 아니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 3년은 내가 그녀에게 주는 마지막 온정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만약 그녀가 운 좋게 살아서 나온다면 그때는 다음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 3년 동안 내 병원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다른 도시의 분점도 여러 개 낼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해외 유학을 보냈고 나는 한국과 외국을 오가며 지냈다. 지연이와는 명절 때 안부 인사나 주고받는 정도로 그리 자주 연락하지는 않았다. 3년의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이영숙 여사는 금방 출소했다. 내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그녀는 출소하자마자 가장 먼저 나를 찾아왔다. 병원 앞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경비원에게 쫓겨났다. 그러자 나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감옥에서의 규칙적인 생활과 좋은 식단 덕분인지 몸이 오히려 더 건강해진 듯했다. 내가 하이힐을 신고도 그녀보다 빨리 뛸 수 없었다. 네가 감히 나를 감옥에 보내? 내가 이 3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알아? 매일 너를 어떻게 죽일까만 생각했어. 내가 준호 친엄마야. 나는 재빨리 차에 올라타 도망쳤다. 집에 돌아와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어 대책을 상의했다.
새언니 그냥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는 건 어때? 좀 외진 곳에 군대식으로 관리하는 곳 말이야. 휴대폰도 못 쓰게 하고. 그건 좀 너무 외지면 도망쳐도 우리가 모르잖아. 그럼 사람 하나 붙여서 감시하게 할까? 그것도 안 돼. 그건 감금이잖아. 감옥에서 법 공부 좀 하셨을 텐데 우리를 감금죄로 고소하면 어떡해. 우리도 콩밥 먹게 될걸. 지연이는 좌절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럼 어떡해? 출소하고 우리 집에 와서 사는데 매일 우리 딸한테 욕 가르쳐서 애가 다 망가졌어. 그리고 애를 때리기까지 해. 3살짜리 애한테 발 닦으라고 시키고 물이 좀 식었다고 애를 때린다니까. 정말 미치겠어. 평생 안 보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눈을 깜빡였다. 평생 안 본다고? 응. 차라리 우리 엄마를 정신병원에 보내버리자. 좋아. 지연이는 연기를 실감나게 하기 위해 일부러 집에서 이영숙 여사를 자주 자극했다. 3년이 지났지만 이영숙 여사는 여전히 자극에 약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 지연이가 아이에게 매운 배달 음식을 줬다고 나무라자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겠다고 소동을 피웠다. 윗집 개가 짖는다고 칼을 들고 올라가 윗집 문을 두드리며 개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지연이의 시어머니와도 크게 싸워 그분을 밀쳐 오른팔을 골절시키는 전치육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다시 감옥에 갈 뻔했다. 그런데도 이영숙 여사는 만족하지 못했다. 누가 자기와 다투기만 하면 바로 바닥에 드러누워 자기가 정신병자라고 소리쳤다. 점차 아파트 주민들도 그녀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주민대표가 지연이를 찾아왔다. 제발 그 정신병자 어머니 좀 정신병원에 보내주세요. 이 아파트에 다른 사람들도 살아야죠. 남들 생각도 좀 해주셔야죠. 정과 있는 미친 사람이 매일 아파트에서 중내 사내하는데 우리 아파트 집값까지 떨어지는 거 알아요? 계속 이렇게 두시면 우리가 공동으로 소송 걸 겁니다. 주민들의 원성을 잠재우기 위해 지연이는 결국 정신병원 의사를 불러 이영숙 여사를 입원시켰다. 좋은 소식은 이영숙 여사가 정말로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다. 다중인격장애, NPD의 조울증, 반사회적 인격장애까지 확실히 입원해서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나쁜 소식은 그녀의 신체는 아주 건강해서 앞으로 수십 년은 더 살 것 같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정신병원에 보내 더 이상 우리의 평온한 삶을 방해하지 못하게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행이었다. 그날 지연이가 나에게 밥을 사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 가득한 가정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기억이 시작된 순간부터 이영숙 여사는 그녀에게 잘해준 적이 없었다. 일을 못하면 때리고 말을 안 들으면 때리고 반응이 늦어도 때렸다. 체벌 방식도 다양했다. 일부러 아주 어두운 골목에 버리기도 하고 사람들로 붐비는 기차역에 버린 적도 있었다. 밥을 주지 않고 구걸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새언니, 내가 너무 비정하다고 생각하지 마. 친엄마를 정신병원에 보냈다고.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 나는 평생 엄마를 증오했어. 오빠가 항상 내 편을 들어주고 나를 감싸주니까 엄마는 내가 오빠를 꼬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 솔직히 오빠랑 새언니가 그동안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멀리 도망가서 모든 사람과 연을 끊었을 거야. 나는 눈물을 쏟아내는 그녀를 안아주었지만 한참 동안 아무런 위로의 말도 할 수 없었다. 나의 가정은 평범했다. 비록 외동딸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은 나와 남동생을 차별 없이 대하셨다. 돈이나 집 문제에 있어서도 눈에 띄는 편애는 없었다. 나는 어릴 때 맞은 기억도 거의 없다. 게다가 나 역시 엄마가 된 후 내 딸을 무척 아꼈다. 도대체 이영숙 여사가 왜 자신의 친자식에게 그토록 잔인하게 굴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결국 부모가 초기에 자녀에게 보이는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지연이가 커서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준호조차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다. 아마도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오랫동안 마음의 균형을 잃어 생긴 정신질환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정신건강을 간과했기에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자신과 남을 해치며 가장 가까운 자식들을 스스로의 적으로 만들었다. 부디 이영숙 여사가 정신병원에서 조금이라도 더 고통스럽고 불편한 나날을 보내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야 그녀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을 테니. 두 번째 이야기, 시카오 주엔트, 하이. 부엌에서 마지막 음식을 내가던 순간 어머니가 커다란 빨간색 쇼핑백을 꺼내는 것을 보았다. 백화점 명품 주얼리 브랜드 로고가 반짝였다. 어머니는 쇼핑백을 열어 정교한 보석함 3개를 꺼냈다. 그 안에는 눈부신 순금 팔찌가 각각 담겨 있었다. 와, 너무 예쁘다. 그 찬란한 금빛은 눈이 부실 정도였다. 어머니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들뜬 목소리로 선언했다. 곧 설인데 다들 고생 많았다. 이건 내가 너희들을 위해 준비한 설 선물이야. 말을 마친 어머니는 팔찌를 차례로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그리고 큰손 주며느리에게 건네주었다. 그 눈빛에는 기대와 만족감이 가득했다. 나는 이 선물이 처음부터 내 몫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담담하게 술잔과 음료수를 정리했다. 며느리들과 손주며느리가 어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소리를 들으며 어머니의 얼굴에는 더없이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기분이 좋아진 어머니는 말을 이었다. 내가 올해 70인데 오늘 내 재산을 정리해야겠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모두가 자세를 바로 하고 귀를 기울였다. 어머니가 말을 계속했다. 지금 나한테 집 2채랑 현금 5천만 원이 있다. 너희 두 형제는 집을 한 채씩 나눠 갖고 그 5천만 원은 우리 큰손주한테 주마. 모두가 박수를 쳤다. 나는 그들을 담담히 바라보았다. 그런데 어머니의 다음 말은 나를 향한 것이었다. 재산 분배를 마친 후 어머니는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앞으로는 내가 정은이랑 살아야겠다. 설 지나면 바로 쟤네 집으로 갈란다. 남동생이 재빨리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엄마는 누나랑 더 잘 맞으니까 둘이 같이 지내는 게 더 편하죠. 서로 의지도 되고요. 큰오빠도 옆에서 거들었다. 그럼요. 엄마 연금도 한 달에 30만 원씩 나오는데 누나랑 살아도 손해볼 거 없죠. 모두가 나를 보며 웃었다. 마치 내가 큰 이득이라도 본 것처럼. 나는 용기를 내어 일어섰다. 분노에 차 앞치마를 벗어 의자에 세게 던졌다. 손해볼 게 없다니 그럼 그쪽들이나 모시고 사세요. 나는 사양할게요. 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이정은, 설날에 미친 짓 하지 마라. 미친 짓? 좋다. 오늘 내가 얼마나 미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어릴 때부터 이 집에서 내가 먹는 쌀 한 톨에는 모두 가격이 매겨져 있었다. 하지만 오빠와 남동생이 누리는 모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였다. 나는 딸로서 효도를 다하고 싶었을 뿐인데 어머니는 이렇게 서둘러 재산을 처분하고 나와 함께 살겠다고 선언했다. 참으로 교묘한 계산이었다. 내 마음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고 꿈도 꾸지 마라. 이 바보를 제대로 이용해 먹으려 하다니. 좋다. 오늘 이 바보가 미쳐 날뛰는 꼴을 똑똑히 보여주지. 나는 눈앞에 놓인 노릇노릇하게 튀겨진 닭강정 접시를 집어들었다. 분노를 담아 바닥에 힘껏 내리쳤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접시가 산산조각 났고 맛있어 보이던 닭강정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손으로 일어서서 나를 가리켰다.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다. 너, 이게 미쳤구나.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뭘 하려는 거냐고요? 나는 차갑게 비웃으며 옆에 있던 잡채 접시를 집어들었다. 그대로 기울여 쏟아버렸다. 잡채가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졌다. 그리고 가차없이 접시를 던져버렸다. 날카로운 쨍그랑 소리가 정적을 깼다. 접시는 무참히 박살났다. 그들이 반응할 틈도 없이 나는 폭풍처럼 식탁 위의 그릇과 접시, 음식과 음료를 모조리 밀어버렸다. 한 상 가득 차려진 맛있는 음식들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마음속 분노는 더욱 타올랐다. 식탁 중앙에 있던 술병을 집어들고 망설임 없이 바닥에 내리쳤다. 술병이 깨지며
술이 바닥에 흩어졌다. 나는 거의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먹어. 어디 한번 실컷 먹어보라고. 이런 날은 이제 신물나. 수년간의 헌신이 이런 결과를 낳다니.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가? 가족을 위해 며칠 동안 준비한 풍성한 상차림이 이제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나는 조금도 아깝지 않았다. 오히려 형언할 수 없는 쾌감을 느꼈다. 수년간 쌓인 원망, 후회, 분노가 이렇게나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그동안 나는 묵묵히 친정에 돈을 대주고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헌신했다. 심지어 직장까지 그만두고 3년 동안 반신불수가 된 아버지를 돌보다가 임종을 지켰다. 그런데 이제 40이 넘은 나와 내 가족은 여전히 월세방에 살고 있다. 이런 생활에 남편과 아들은 나에게 냉담해졌고 가정은 거의 붕괴 직전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나를 공짜 파출부이자 바보 취급하며 마음대로 내 노력을 착취했다. 술과 음식이 모두 바닥에 쏟아지자 비명소리와 함께 오빠와 남동생이 달려들어 나를 붙잡았다. 오빠가 내 팔 한쪽을 세게 비틀었.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이정은, 당장 엄마한테 사과해. 나는 절망적으로 웃었다. 사과? 내가 무슨 사과를 해? 몇 년 동안 너희들은 놀고 먹기만 했잖아. 내가 혼자 아버지를 돌봤는데 사과하라고? 이 집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공짜 파출부 취급이나 당하고 재산이랑 집은 다 너희들 차지인데 엄마 부양까지 내가 하라고? 남동생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누나, 어떻게 그렇게 말해? 어느 집이나 부모님은 딸이 돌보는 거잖아. 딸이 더 세심하니까. 친부모님이신데 어떻게 불만을 가질 수 있어? 눈물이 순식간에 시야를 가렸다. 짠 눈물이 입으로 흘러 들어왔다. 나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그들의 속박에서 벗어나려 했다. 그래? 너희들은 불만 없다 이거지? 그럼 엄마는 너희들이 책임져. 어머니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안 돼. 내가 내 친엄마야. 네가 나를 안 돌보면 나더러 일찍 죽으라는 소리냐? 허. 그 말 한번 전곡을 찌르는군. 예전에 오빠네 집에서 손주를 봐줄 때 형님과 늘 다투다가 심장병이 2번이나 재발할 뻔했다. 작은 며느리는 올해 37인데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해서 어머니가 출산을 재촉할 때마다 작은 며느리는 나를 세우고 대들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인가? 여전히 두 며느리에게는 금팔찌를 주고 집까지 나눠주지 않는가. 그녀는 순진하게도 자신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내가 순순히 효도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피와 살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었다. 나도 감정이 있고 사랑받고 싶다. 이 세상 누구도 제자리에서 기다려주지 않는다. 실망과 상처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떠나기로 선택한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지금의 내 결심처럼. 오빠와 형님 그리고 남동생과 작은 며느리는 다급해졌다. 그들은 내가 떠나면 어머니를 자신들이 부양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그런 무거운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았다. 손주 며느리인 이도홍은 이런 광경은 처음이라 겁에 질려 구석에 움츠러들었다. 손주 왕동이는 옆에서 그녀를 작게 위로했다. 그의 눈에 나는 아마 정신병자로 보였을 것이다. 상관없다. 나는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어차피 더 이상 바보로 살고 싶지도 않고 모성애나 가족의 따위도 바라지 않는다. 매년 설날이면 나는 우리 집 일은 제쳐두고 아침 일찍부터 이곳에 와서 설음식을 준비했다. 정말 사서 고생이었다. 그리고 이런 생활이 벌써 10년 넘게 계속되었다. 남편은 아예 오려고도 하지 않았고 아들도 오지 못하게 했다. 그는 말했다. 당신 혼자 공짜 파출부 노릇하는 건 그렇다 쳐도 우리 가족 셋이 다 공짜 파출부가 될 수는 없잖아. 지금 생각해보니 그는 정말 현명한 사람이었다. 나만 가족이라는 이름에 묶여 그것을 무조건적인 헌신이라 여기며 즐기고 있었다. 실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이었다. 내가 설음식을 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직접 해야 했고 형님과 작은 며느리는 절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오빠와 남동생은 상전처럼 굴었다. 나는 어머니가 안쓰러웠지만 그 누구도 나를 안쓰러워하지 않았다. 잘 됐다.
이 설날이 바로 내가 친정과 완전히 연을 끊는 순간이다. 오빠가 분노에 차 나에게 소리쳤다. 엄마 재산, 엄마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지? 네가 무슨 상관이야. 엄마는 너를 낳고 길러주셨으니 너는 엄마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거야. 엄마가 내 집에 가서 살고 싶다는데 뭐가 문제야? 남동생이 나를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다. 누나, 그건 누나가 잘못한 거야. 고부관계는 원래 어려운 법이고 모녀관계는 더 가깝잖아. 엄마가 누나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건 딸인 누나를 떠날 수 없다는 뜻이야. 오히려 기뻐해야지. 정말 웃기는 소리였다. 마치 그 두 사람은 엄마의 친자식이 아닌 것처럼 나 혼자 모든 부양 책임을 져야 한다는 듯이 나는 가차없이 쏘아붙였다. 너희 둘 다 엄마의 착한 아들들이잖아. 고부 관계가 어려우면 모자 관계는 더 좋겠네. 너희들이 직접 효도하면 되잖아. 엄마가 나만 낳은 것도 아닌데.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어머니가 달려들어 내 뺨을 세차게 2번 때렸다. 이 배은망덕한 년, 내가 너를 낳자마자 목 졸라 죽였어야 했는데 지금 와서 내 속을 썩이는구나. 나는 원래도 눈이 붉게 충혈되고 눈물범벅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뺨을 맞자 눈앞이 번쩍하고 어지러웠다. 겨우 식탁을 붙잡고 쓰러지지 않았다. 오빠와 남동생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급히 어머니를 부축했다. 엄마, 제발 화내지 마세요. 오늘 얘가 그냥 미쳐서 그래요.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나는 갑자기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요, 엄마. 그 2대 정말 시원하게 때리셨네요. 덕분에 미련 없이 마음 정리했어요. 오늘부터 저한테는 당신 같은 어머니 없고 당신한테도 저 같은 딸은 없어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다시 나를 때리려고 달려들었다. 나는 재빨리 팔로 막았다. 어머니는 오히려 그 반동으로 뒤로 두어 걸음 물러나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울부짖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불효 막심한 딸년을 낳았을까. 감히 나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굴다니. 큰오빠 김진수가 길길이 날뛰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감히 엄마를 밀쳐?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인정사정 없이 나를 2번 걷어찼다. 남동생 김진호도 질세란의 뺨을 한 대 때렸다. 나는 걷어차여 바닥에 쓰러졌고 입가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아무리 아파도 나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분노에 차문을 박차고 나갔다. 문을 나서자 칼날 같은 찬바람이 얼굴을 베었지만 내 마음은 그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이것이 내가 40년 넘게 그리워했던 친정.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지켜온 가족의 정이었다. 이제 몇 대의 뺨으로 완전히 산산조각 났고 마침내 나를 완전히 깨어나게 했다. 집에 가야 한다. 진짜 내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길을 가는 내내 후회와 통안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마침내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자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것이 폭발했다. 남편과 아들은 거실에서 전골을 먹으며 설 특집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 나는 문으로 뛰어들자마자 무너져 내렸다. 소파에 몸을 던지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2 사람은 먼저 놀라서 서로를 쳐다보더니 이내 나를 냉담하게 살폈다. 잠시 후 남편이 참지 못하고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지난 몇 년간 나는 그들에게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아들은 나와 친하지 않았고 남편도 내 친정에 대한 태도를 몹시 못마땅해 했다. 그들은 모두 내 마음속에 친정만 있고 내 작은 가정은 무시한다고 생각했다. 정말 분간을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 대가였다. 만약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나는 얼마나 내 작은 삶을 소중히 가꾸고 싶을까. 부부가 한마음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데 10수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집 한 채도 사지 못했다. 바로 오늘 아침 하늘은 온 힘을 다해 내가 집을 나서지 못하게 하려 했다. 새 식구가 오붓하게 설을 쇠라고. 하지만 나는 친정 식구들의 설음식에 대한 집착으로 금방 도와주고 올게라고 대충 둘러대고는 서둘러 목도리와 패딩을 걸치고 뛰쳐나갔다. 남편은 뒤에서 머리에 병이 들었다고 욕을 퍼부었다. 그렇다, 정말 병이 들었다. 단단히 내가 흐느끼며 불분명하게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하자
남편과 아들은 내 얼굴에 붉은 부기를 보고는 분노에 차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오히려 맞았다고? 아들 민준이 눈을 부릅뜨고 분노에 차발을 굴렀다. 이것 봐요. 우리가 그렇게 말했는데 듣지도 않더니 결국 상처투성이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말을 마치자마자 남편은 소매를 걷어붙였다. 안 되겠어. 가서 따져야지. 이렇게 참고만 있을 수는 없어. 내가 말릴 틈도 없이 그는 단호하게 뛰쳐나갔다. 이제 16살인 아들 민준이도 그 뒤를 바싹 따랐다. 어쩔 수 없이 나는 눈물을 닦고 허둥지둥 그들을 뒤쫓았다. 친정은 여기서 그리 멀지 않아 차로 20분이면 도착했다. 남편은 나와 민준이를 데리고 문 앞에 섰다. 그가 문을 두드리자 문이 살짝 열리자마자 손으로 밀치고 재빨리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나와 민준이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갔다. 눈앞은 여전히 난장판이었다. 집은 아직 치워지지 않았고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흐느끼고 있었다. 주위의 친척들이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다. 남편은 망설임 없이 큰오빠 김진수에게 달려가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김진수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몇 걸음 뒤로 물러나 겨우 중심을 잡았다. 남편이 분노에 차다시 달려들려 하자 남동생 김진호가 그를 막아섰다. 남편은 돌아서서 김진호에게도 주먹을 날렸다. 입으로는 분노를 터뜨렸다.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들아. 정은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헌신했는데 감히 때려? 자기 가정까지 내팽개치고 모든 걸 바쳤는데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야. 김진수가 얼굴을 감싸쥐고 지지 않고 소리쳤다. 당신 마누라한테 물어봐. 감히 엄마를 밀쳤는데 맞아도 싼 거 아니야? 남편은 분노에 차 다시 그에게 달려들었다. 맞아도 싸다고? 정은이는 너희들 때문에 목숨까지 잃을 뻔했어. 차라리 오늘 우리 가족 목숨을 다 가져가라. 몇몇이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다. 다행히 남편은 덩치가 커서 그들을 상대하는데 수월해 보였다. 민준이가 돕기 위해 나서려 하자 손주인 왕동이와 그의 아내 유란이가 그를 막았다. 어머니는 완전히 넋이 나갔다. 평소 자신에게 100번 순종하던 딸이 이제 남편과 아들까지 데리고 와서 따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김진수의 코에서 피가 나고 김진호의 눈가가 시퍼렇게 멍드는 것을 보고 나서야 그녀는 길게 울부짖었다. 아이고, 아이고, 네 명을 재촉하는구나. 형님 장미래는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당황하며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주거 침입의 폭행이에요. 경찰 불러서 잡아넣을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다. 경찰서까지 가게 되면 일이 복잡해질 것이다. 신고하게 둘 수는 없었다. 내가 다가가 휴대폰을 뺏으려 하자 장미래가 나를 세게 뿌리쳤다. 나는 이판사판으로 두 눈을 뒤집고 바닥에 쓰러져 기절한 척했다. 민준이가 소리쳤다. 엄마, 아빠, 빨리 와서 엄마 좀 봐요. 결국 피는 물보다 진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아들은 내 편이었다. 남편과 형제들은 싸움을 멈췄다. 김진수, 장미래, 김진호, 그리고 어머니까지 모두 멍해졌다. 장미래가 떨면서 변명했다. 나는 방금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남편이 달려와 나를 안아들고 장미래에게 소리쳤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니. 빨리 119 불러. 그렇게 나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다. 남편과 민준이도 함께 구급차에 올랐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난장판이 된 내 친정은 점점 멀어져 갔다. 남편과 민준이는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내가 천천히 눈을 뜨자 그들은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들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가족,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걱정해주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조용히 미안해라고 말했고 눈물이 다시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남편의 얼굴도 극혀 엉망이었지만 나는 그가 너무나 남자답고 멋있어 보였다. 병원에 도착해 간단한 검사를 받았다. 별 이상은 없었다. 원래 꾀병이었으니 무슨 일이 있겠는가. 병원에서 돌아오자 남편은 다시 전골을 준비했다. 세 식구는 마침내 함께 오붓한 설을 보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설이었다. 이번 설날
나는 뺨을 몇 대 맞았지만 내 마음은 완전히 내 작은 가정으로 돌아왔다. 다시는 친정 일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친정에 대한 내 마음은 마침내 굳어졌다. 마음이 약하면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무시당할 뿐이다. 내가 129급 차에 실려간 후 친정에서는 아무도 나에게 안부를 묻는 문자나 전화를 하지 않았다. 아마 내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들을 귀찮게 할까봐 두려웠을 것이다. 그 편이 나았다. 나는 조용해져서 좋았다. 차라리 그들이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렸으면 했다. 어머니가 나를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으니 나와 그녀의 모녀 관계도 이로써 끝이다. 그녀의 노후는 그녀가 그토록 아끼는 두 아들이 책임지겠지? 이제 나는 모든 마음을 우리 세 식구에게 쏟고 있다. 아들 민준이는 이제 고1라 영양 보충을 잘해줘야 한다. 매일 집에서 영양식을 만들었다. 예전에 민준이는 나와 친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내가 항상 그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모성애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이제 내가 사소한 것까지 챙겨주자 그의 마음은 금세 나와 가까워졌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예전에 그는 내가 오직 친정만 생각하고 오빠와 남동생만 챙기며 자신에게는 소홀한 것을 미워했다. 이제 내 모든 마음이 우리 집에 쏠리자 그는 하루 종일 싱글벙글이다. 월급이 나오면 바로 나에게 맡긴다. 예전에는 절대 나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내가 돈을 받기만 하면 바로 친정에 갖다 줬기 때문이다. 이제 설날의 그 소동 이후 그는 내가 자신과 한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나를 칭찬하기까지 했다. 여보, 결정적인 순간에는 당신도 바보가 아니었네. 만약 당신이 정말 엄마 말대로 했다면 우리 집은 정말 끝장났을 거야. 우리 부부는 앉아서 진지하게 미래를 계획했다. 첫 번째 목표는 집을 사는 것이었다. 집값이 저렴할 때 빨리 한 채 사서 가족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리 동네 아파트 값은 평당 500만 원 정도였다. 우리는 35평형 방 3개짜리 집을 마음에 들어 했다. 안방, 작은 방 하나씩 쓰고 나머지 하나는 서재로 꾸미고 베란다에는 유리 온실을 만들어 꽃을 키울 수도 있었다. 총 가격은 6억 5천만 원이었다. 우리는 수중에 있는 돈을 계산해 보았다. 남편이 그동안 모은 돈이 1억 5천만 원이었고 시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주신 금부치와 내가 결혼할 때 받은 것을 합치면 대략 5천만 원 정도 팔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계약금은 문제 없었다. 두 사람이 친구에게 8천만 원 정도 빌리면 인테리어까지 해서 새 집에 입주할 수 있었다. 목표가 정해지자 우리 부부는 더 열심히 돈을 벌기로 했다. 남편은 매일 퇴근 후 대리운전을 했고 나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다. 월급은 200만 원 남짓이었지만 근무 시간이 길지 않아서 퇴근 후에는 친구의 야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부수입을 올렸다. 민준이는 안심하고 공부하며 대학 입시를 준비했다. 세 식구가 한마음으로 뭉치니 하루하루가 희망찼다. 1년 후 우리는 마침내 새 집으로 이사했다.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남편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하했고 민준이는 기쁜 마음으로 SNS에 이 순간을 기록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찾아왔다. 큰오빠와 남동생이 모시고 온 것이었다. 그들이 어떻게 우리 새 집을 찾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주말 아침 민준이는 일찍 보충 수업을 갖고 나와 남편은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 침대에서 곤히 자고 있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는 민준이가 무언가 잊고 갔다고 생각하며 하품을 하며 문을 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큰오빠, 남동생, 그리고 어머니가 큰 짐 가방들을 들고 문 앞에 서 있었다. 내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는 사이 그들은 갑자기 문을 밀치고 들어왔다. 1년 만에 본 어머니는 많이 늙어 보였다. 아마 큰오빠, 형님, 남동생, 작은 며느리와의 생활이 그리 순탄치 않았던 모양이다. 그들은 작년 설날의 그 일들은 완전히 잊은 듯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짐을 하나씩 들여놓았다. 어머니는 거실을 몇 바퀴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집 좋네. 채광도 좋고 거실도 넓고. 큰오빠가 서재로 들어가더니 아무렇게나 벽을 두드리며
어머니를 불렀다. 엄마, 이 방침실로 개조하면 되겠네요. 그들은 마치 이 집이 자신들의 것인 양 말했다. 나는 말없이 문틀에 기댄 채 그들이 얼마나 더 자기들 마음대로 떠들어대는지 지켜보았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방이 좀 작긴 하지만 그럭저럭 지낼만 하겠다. 큰오빠가 그제야 나를 쳐다보며 큰형 노릇을 하듯 말했다. 정은아, 엄마가 누구랑 살아도 불편해하시니 역시 네가 모시는 게 맞다. 나는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다. 오, 이제 보니 당신들이 모시기 싫은 거네요. 남동생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누나, 그렇게 말하지 마. 환영 안 한다는 뜻이야? 엄마가 누나를 보고 싶어 해서 오신 거야. 나는 비웃었다. 왜? 자기들 집에서는 못 견디겠나 보지? 큰오빠의 얼굴이 약간 변하더니 헛기침을 몇 번 했다. 엄마가 이미 집을 나랑 동생한테 넘겨주셨어. 자식들이랑 같이 북적거리면서 살고 싶어 하셔. 나는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다. 아, 당신들이 집을 받으니까 엄마를 쫓아낸 거군요. 큰오빠가 분노에 차 쏘아붙였다. 너 지금 말 다 했어. 남동생이 큰오빠를 말렸다. 형, 지금은 그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 그리고 나를 보며 말했다. 누나, 지난 1년 동안 엄마가 형이랑 내 집에서 번갈아 사셨는데 생활이 영 순탄치 않으셨어. 아무래도 누나랑 더 가깝다고 생각하셔서 오늘 모시고 온 거야. 누나 친엄마인데 설마 모른 척 하진 않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친엄마지. 금팔찌 줄 때, 집이랑 돈 줄 때는 내가 남이더니 부양할 때가 되니까 내가 제일 마음 편한 딸이 되고 욕먹을 때는 제일 말 잘 듣는 딸이 되는 그런 친엄마. 어머니의 얼굴에 불만이 가득했다. 이정은,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하니? 엄마가 너를 키워줬는데 몇 대 때렸다고 그걸 용서 못하고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냐? 그 뺨들을 떠올리자 내 마음속 억울함이 다시 솟구쳐 올랐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다. 다시는 그 얘기 꺼내지 마세요. 그날 이후로 저한테는 엄마도 형제도 없어요. 다들 돌아가세요. 어머니가 입을 떡 벌렸다. 네가 감히 나를 가라고 해? 나는 고개를 들어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건강보험증을 꺼내며 변명했다. 내가 공짜로 얹혀 살겠다는 거 아니야? 나 연금 나오잖아. 한 달에 30만 원씩. 바로 그때 안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남편이 굳은 얼굴로 걸어 나왔다. 필요 없어요. 300만 원이라도 필요 없으니 당신 아들들 집에 가서 사세요.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거실에 있던 짐가방 몇 개를 집어들어 문 밖으로 세게 던져버렸다. 어머니의 얼굴이 분노로 새빨개졌지만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큰오빠가 남편을 향해 소리쳤다. 당신 같은 사위가 어디 있어? 감히 장모님 짐을 문 밖으로 던져? 남편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은 존중해줄 필요 없소. 남동생이 변명하려 했지만 남편의 매서운 한마디에 막혔다. 당신들 둘도 잘한 거 없어. 사람 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놈들. 집 산다고 한 놈은 정은이한테 5천만 원 빌려가고 한 놈은 8천만 원이나 가져갔지. 우리 집 살 때는 돈 빌려서 샀는데 당신들은 무슨 낯짝으로 여기 온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는 고개를 숙였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모두 내가 과거에 저지른 어리석은 짓이었다. 몰래 돈을 줬던 일들. 정말 그때는 왜 그랬는지 마치 집에 있는 걸 다 퍼다 친정해 주고 싶어 안달난 사람 같았다. 남편은 다시 어머니를 쳐다봤다. 아버님 쓰러지셨을 때 정은이 혼자 바로 직장 그만두고 3년 내내 돌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저 혼자 아빠 노릇, 엄마 노릇 다 하면서 애 키우고 밖에서 돈 벌어왔어요. 정은이는 항상 당신들만 생각했는데 당신들은 정은이를 생각해 준 적 있어요? 큰오빠가 무시하듯 말했다. 그렇게 오래된 옛날 이야기 지금 꺼내서 뭐 하자는 거야? 남편이 차갑게 턱을 들어 문을 가리켰다. 뭐 하냐고, 당장 꺼져. 어머니는 분노로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좋아, 너희들 이제부터 나를 엄마로 생각하지 마라. 바라던 바다.
그들이 분노의 차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마음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반년 후 내 친구가 남편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운영하던 야식집을 저렴하게 내놓았다. 권리금은 1억 원이었다. 내가 이곳에서 오래 일해서 음식 솜씨도 제법 늘었다. 가게는 단골 손님도 많아서 1억 원은 정말 괜찮은 가격이었다. 나와 남편 모두 가게를 인수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는 게 문제였다. 친구가 내가 관심 있는 것을 보고는 정답게 말했다. 분할 납부에 1년 반 안에 권리금 갚으면 돼. 나는 뛸 듯이 기뻤다. 마침내 사장이 되는 날이 온 것이다. 우리는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순조롭게 가게를 인수했다. 나는 마트 일을 그만두고 사장 생활에 전념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직원 2명을 내보내고 내가 직접 주방을 맡았다. 남편은 퇴근 후 다른 일은 제쳐두고 가게 일을 도왔다. 나는 개업 기념으로 큰 할인 행사를 했다. 100만 원 충전 시 10만 원 추가, 200만 원 충전 시 30만 원 추가, 그리고 개업 후 3일간 주류 반값. 원래도 장사가 잘 되던 곳인데 이 할인 행사 덕분에 며칠간 가게는 불이 났다. 나와 남편은 연속으로 새벽 4, 5시까지 일하고 퇴근했다. 몸은 피곤했지만 돈은 계속 들어왔다. 이 작은 가게의 하루 최고 매출이 0만 원을 넘었다. 손에 쥔 붉은 지폐를 보며 나와 남편은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도록 웃었다. 이 일은 정말 하면 할수록 신이 났다. 불과 1년 만에 우리는 친구에게 줘야 할 권리금 1억 원을 모두 갚고 수천만 원의 저축까지 했다. 장사가 이렇게 잘 되자 남편은 아예 조기 퇴직을 하고 부부가 함께 힘을 합쳤다. 사업은 날로 번창했다. 어느 여름날 저녁 해가 아직 지지 않았는데도 가게 안은 손님들로 가득했다. 우리 부부는 한 명은 볶음 요리를, 한 명은 꼬치를 구우며 정신없이 바빴다. 갑자기 몇 사람이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내가 막 음식을 들고 주방에서 나오는데 지팡이를 짚은 노인 한 분이 내 앞에 털썩 무릎을 꿇는 것을 보았다. 옆에는 남자 2명도 있었다. 나는 놀라서 손에 든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다. 자세히 보니 어머니였다. 그리고 뒤에는 남동생과 큰오빠도 있었다. 어머니를 본 순간 내 마음은 철렁했다. 그녀는 내 기억 속 모습보다 훨씬 더 마르고 백발이 성성해서 무척 초라해 보였다. 지팡이는 옆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고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슬프게 울부짖었다. 정은아, 정은아, 엄마가 제발 부탁이니 나를 버리지 마라. 이건 무슨 비극적인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다. 구경꾼들이 순식간에 이 장면에 이끌려 우리에게 시선을 집중했다. 나는 손에 든 접시를 내려놓고 급히 어머니를 일으키려 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세요?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일으키려 해도 그녀는 일어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격렬하게 울었다. 정은아, 네가 엄마가 이렇게 고통받는 걸 보고만 있을 거니? 너만 잘 산다고 엄마를 모른 척하면 안 되지. 주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큰오빠와 남동생을 쳐다봤다. 엄마 데리고 와서 뭐 하는 짓이야? 빨리 일으켜. 하지만 큰오빠는 나를 본체만 채하며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좀 판단해 주세요. 제 동생이 자기 돈 버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늙은 엄마도 돌보지 않아요. 이렇게 매정해도 되는 겁니까? 남동생이 바로 거들었다. 맞아요. 우리 엄마가 얘를 제일 아꼈는데 같이 살고 싶어 해도 싫다면서 엄마를 쫓아냈어요. 구경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남편이 상황을 보고 급히 나와 큰오빠와 남동생을 가리켰다.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나 알아? 어머니가 집이랑 돈 다 당신들한테 줬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여기로 떠넘기려는 거야? 돈과 집 이야기가 나오자 어머니는 방금 낮아졌던 목소리를 다시 키웠다. 그녀는 나에게 절을 하기 시작했다. 정은아, 네가 오늘 허락 안 하면 나 여기서 안 일어날란다. 이런 상황에 나는 어쩔 수 없이 필사적으로 그녀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는 내 다리를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다. 남편은 다가가 큰오빠와 남동생을 끌어당겼다. 당신들 마음은 어떻게 그렇게 독할 수가 있어? 직원 중 한 명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재빨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금방 도착해서 상황을 파악한 후 우리 일행을 경찰차에 태웠다. 경찰서에 도착해 자초지종을 듣고 그들은 주민센터 직원을 불러 중재를 요청했다. 주민센터 직원이 와서 자세한 내용을 물었을 때 나는 비로소 지난 1년 동안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되었다. 재산 분할을 선언한 후 큰오빠와 남동생은 서둘러 집을 자기들 명의로 돌렸다. 남동생 부부는 받은 집을세를 놓아 1년에 1천만 원이 넘는 임대 수입을 올렸다. 큰오빠 부부는 질투심에 사로잡혔다. 그들의 집은 어머니가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형제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어머니를 설득하여 각자 집에서 6개월씩 살게 하고는 바로 집을세를 놓아 임대료를 챙겼다. 처음 큰오빠네 집에서 6개월을 사는 동안 형님은 어머니를 탐탁지 않게 여겼고 가끔 다툼도 있었지만 어머니는 반년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남동생네 집으로 옮겨 두 번째 반년을 살게 되자 불과 2달 만에 견딜 수 없게 되었다. 이유는 작은 며느리가 어머니가 사실 큰손주에게 2억 원을 주었고 그 집에서도 2~3달 살 생각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큰손주는 신혼이라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는데 어떻게 어머니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작은 며느리의 마음속 불만은 커져만 갔고 매일 집에서 비난을 퍼부어 어머니는 울기만 했다. 결국 두 형제는 고민 끝에 어머니를 내 새 집으로 보내기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뜻밖에도 나와 남편은 단호하게 그들을 쫓아냈다.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두 며느리네 집을 전전해야 했다. 이번에는 형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온갖 비난을 퍼부었다. 예전에 큰 금팔찌와 집을 받았을 때의 기쁨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내 앞에서는 항상 위풍당당하던 어머니가 두 며느리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화를 참지 못한 그녀는 짐을 싸서 남동생네 집으로 가려다가 길이 어두워 도랑에 빠져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이 그녀를 병원으로 옮겨주었지만 다리를 다쳐 장애를 갖게 되었다. 형님과 작은 며느리는 서로를 탓했고 양가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어머니는 어느 집에 가도 눈치를 봐야 했다. 마침내 참을 수 없게 된 그녀는 큰오빠와 남동생에게 나를 가게로 데려와 달라고 해서 나를 붙잡고 받아달라고 애원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녀가 자초한 일이 아니던가.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두 아들과 손주에게 바쳤다. 이제 와서야 나를 떠올린 것이다. 주민센터 직원이 나를 찾아왔다. 그래도 친어머니신데 이쯤에서 그만 용서하고 집에서 모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나는 순간 마음이 약해졌지만 설날에 겪었던 일들을 떠올리자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다. 아니요. 저는 친정일에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시집간 딸은 출가 외인이라고 하잖아요. 주민센터 직원의 표정이 변했다. 그건 봉건적인 생각입니다. 딸은 결국 딸이지 출가 외인이 아니에요. 딸에게도 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은 제가 겪은 일을 겪어보지 않았어요. 버림받은 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당신은 모릅니다. 마음에 무자비한 상처를 입으면 제 마음보다 더 단단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빛나던 금팔찌, 그 분노의 찬 뺨들, 영원히 내가 잊을 수 없는 상처였다. 주민센터 직원은 어쩔 수 없이 다시 큰오빠와 남동생을 설득하여 어머니를 모셔가라고 했다. 각자 수억 원짜리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두 형제는 끝까지 어머니를 모셔가기를 거부했다. 지금도 집안 싸움으로 난리인데 다시 모셔가면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모두가 받기를 거부하는데 어머니는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될까? 결국 주민센터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을 제안했다. 한 달 비용은 300만 원, 어머니의 연금은
30만 원이니 나머지 270만 원을 두 아들이 나눠내는 것이었다. 각자 135만 원씩. 어머니와 그들 모두 이 제안을 거절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가기 싫어했고 큰오빠와 남동생은 135만 원을 부담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래서 두 사람은 각자 120만 원씩 내고 내가 30만 원을 내기로 했다. 상관없다. 나는 그 30만 원이 아쉽지 않았다. 그래서 동의했다. 결국 어머니의 거절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아무도 그녀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아들에게 각각 집 한 채씩 남겨주었지만 그들의 집에는 그녀를 위한 자리가 없었다. 경찰서에서 돌아온 후 그들은 결국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냈다. 모두 매달 정해진 날짜에 요양원으로 비용을 이체했다. 나는 그 후로 30만 원만 보냈고 그녀와는 아무런 관련도 맺지 않았다. 나는 절대 그녀를 보러 가지 않을 것이다. 경찰과 주민센터 직원들 앞에서도 그녀는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내 집과 돈은 아들과 손주에게 남겨줄 거야. 나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아. 아주 좋다.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도 후회하지 않다니. 나 역시 아무런 미련이 없다. 그 풍성한 보상에 대한 집착을 그녀가 그렇게 굳건히 지키니 내가 굳이 그것을 깨뜨릴 필요가 있겠는가. 그 집착이 그녀에게 안겨준 결말을 마음껏 체험하게 두자. 그 후로 내 삶은 마침내 평온을 되찾았다. 3년 후 나와 남편은 야식집 분점을 하나 더 열었다. 장사는 불티나게 잘 되었고 돈이 굴러들어왔다. 우리의 경제 상황은 크게 개선되었고 나날이 발전했다. 이제 아들 민준이는 대학에 입학했고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모든 빚을 갚고 주택 대출도 조기 상환했다. 수중에 1억 원이 넘는 예금도 있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것 아닐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의미가 깊었다. 우리는 마침내 가난에서 벗어난 것이다. 또 5년이 지났다. 나와 남편은 이 작은 도시에서 유명한 사장이 되었다. 야식집을 주점으로 전환했고 장사는 야식집보다 더 잘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집에 복덩이가 굴러들어온 것 같다고 했다. 지난 몇 년간 모든 일이 순조로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진짜 이유를 몰랐다. 우리 가족이 한마음으로 뭉쳤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의 오빠와 남동생의 운명은 완전히 달랐다. 큰오빠 김진수는 술에 빠져 살다가 결국 알코올 중독이 되었다. 50대 중반에 알코올의 고통으로 혀가 굳고 손발이 떨리다가 반신불수가 되었다. 형님 장미래는 허리 디스크로 그를 며칠 돌보다가 자신도 쓰러져 누웠다. 아들 왕동이와 며느리 이도홍은 돌보기는커녕 그들을 혐오하며 손주도 안 봐준다고 늘 비난했다. 아마도 이것이 인과응보일 것이다. 그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 아들들이 그들에게 똑같이 대하고 있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 부모는 영원히 자녀의 가장 좋은 본보기다. 남동생 김진호네는 더욱 비참했다. 부부는 딩크족을 선택하고 소비를 즐기며 매일 여행 다니고 맛있는 것을 먹었다. 나중에는 둘 다 도박에 빠져 어머니가 남겨준 집까지 날려버렸다. 원래 살던 집도 잃었다. 이제 두 사람은 무거운 빚을 지고 빚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 소식이 끊겼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은 그들이 몇 달 동안 요양원 비용을 내지 않아 요양원에서 나에게 독촉 전화를 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전화는 아예 연결되지 않았다. 나는 기꺼이 그들의 목까지 정산해 주었다. 나에게 그 돈은 푼돈에 불과했고 좋은 일 하는 셈 쳤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나는 그녀를 보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떠났어도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친정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내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나는 그녀의 장례 비용을 부담하고 요양원의 모든 절차를 맡겼다.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과 손주는 아무도 와서 배웅하지 않았다. 나 역시 가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 자신의 선택이었다. 그러니 그 길을 혼자 가게 두자. 설날이 다시 돌아왔다. 밖에서는 폭죽 소리가 요란하고
눈송이가 흩날렸다. 나는 창가에 서서 한때 온갖 굴욕을 당했던 그 설날 밤을 다시 떠올리는 듯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했다. 바로 그날을 겪었기에 나는 다시 생기를 되찾았고 지금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경험에 감사한다. 그리고 완전히 깨어난 나 자신에게 더욱 감사한다.